2월 초에 금융당국에서 이제 소위 STO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이 포함된 우리 이름으로 치면 토큰 증권 발행 유통 규율 체계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조금 늦은 감은 없지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동안 일률적으로 금지되어 왔다고 생각되었던 이제 증권형 토큰이 드디어 제도적으로 들어오게 된 것 같아서 이제 업계에 종사하는 변호사로서 좀 반가운 마음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이후에 이제 언론 보도라던가 아니면 몇몇 로펌에서 주최한 세미나 등을 통해서 이런저런 주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소개되는 기회가 있었긴 했는데요. 그 전체적인 내용이나 아주 상세한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다뤄진 적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금융당국이 발표한 이제 토큰 증권 발행 유통 규율 체계의 전체 내용에 대해서 금융 전문 변호사로서 조금 꼼꼼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배경이라던가 그 시행에 따라서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진단을 해보고 그 내용을 공유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1시간은 조금 넘을 것 같은데 이제 이 내용을 좀 차근차근 설명드릴 테니까 관련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발표에 앞서서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고 싶은데 일단 오늘은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발표 순서는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최근에 이제 금융당국이 내놓은 이 토큰 증권 발행 유통 규율 체계의 전체 내용을 좀 상세하게 살펴보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시행과 관련해서 그 시행에 따른 영향과 관련해서 이제 금융당국이 바라보고 있는 예상 상황을 그 발표 자료에 첨부가 되어 있는 Q&A 내용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 그와 별도로 실제로는 업계에서 어떤 영향이 있을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미에서 그러면 토큰 증권이 아닌 그 비증권형 토큰과 관련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이제 디지털 자산 기본법 진행 상황을 국회에 제출된 발의안 등을 통해서 좀 알아보고요. 그 법안이 실제로 도입이 될 시에 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금융당국 발표 내용이 모두 공개가 된 상황이어서 오늘 발표는 제 개인적인 사견은 조금 지양하도록 하고요. 가급적 그 전체적인 내용을 법조인으로서 좀 상세하게 쉽게 좀 알려드리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규율 체계의 내용입니다. 자, 모두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제는 지난 2월 6일에 금융위원회가 토큰 증권 발행 유통과 관련된 규율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하면서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거기에는 이제 STO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과 여러 Q&A 자료가 함께 배포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도자료 부제만 보더라도 그 금융당국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의 규율 내에서 STO를 허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첨부 자료를 보시면 이 주무부처로 이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이 함께 기재가 되어 있고요. 그 주요 내용은 법 위반의 가능성을 방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그런 목적 하에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이제 디지털 자산의 증권 여부 판단 원칙과 적용례를 제공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세 가지 제도를 개선해서 이 토큰 증권이 제대로 발행 유통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정책 방향을 미리 안내한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토큰 증권을 전자증권법 제도상 증권 발행의 형태로 수용을 하고 직접 토큰 증권을 등록 관리할 수 있는 발행인 계좌관리 기관을 신설하고 또 우리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형 신탁에 대한 수익증권에 대해서 장외거래 중개업을 신설한다는 것이 그 골자인데요. 이거를 통해서 이제 자본시장 제도의 어떤 투자자 보호 장치 내에서 토큰 증권을 발행 유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부가적으로는 조각 투자 중에서
다양한 권리를 손쉽게 증권으로 발행 유통하고 소규모 자영의 시장을 형성하겠다. 그리고 여기에는 자본시장법에서 인정되던 투자자 보호 장치를 그대로 적용하겠다라는 것이 골자입니다. 자, 우리 금융당국은 그 업계에서 시큐리티 토큰, 혹은 증권형 토큰 등으로 불리던 이 것을 이제 토큰 증권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서 이것이 분산 원장 기술을 활용해서 자본시장법상의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이라고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시큐리티 토큰은 그 디지털 자산 형태로 발행되었을 뿐 증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본시장법의 규율 대상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재밌는 비유긴 한데 증권은 본질, 즉 음식이고 그 발행 형태는 그 본질이 담겨 있는 그릇이다라고 비유를 하면서 그릇이 달라진다고 해서 그 속에 들어있는 음식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토큰 증권은 그 본질이 증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증권에 해당된다는 것이고요. 다만 금융당국에서는 이제 비정형적인 증권을 소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전자증권과는 어떤 다른 방식의 증권 발행 형태의 필요성도 인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비정형적인 증권을 소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 이제 STO, 즉 토큰 증권의 발행 유통을 허용을 해줘서 다양한 권리의 증권화를 지원하고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서 조금 더 효율적인 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지원하겠다라는 것이 골자이고요. 제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키워드 중에 하나는 그 소액 발행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발행인이 그 선택에 따라서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기존 어떤 정형적인 증권을 이 토큰 증권으로 발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신탁 수익 증권이나 투자계약 증권을 기존의 어떤 증권 발행 형태로 발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처럼 이제 금융당국은 이제 토큰 증권으로 일률적으로 발행을 해야 된다는 어떤 그것만 딱 허용한 것이 아니고 이제 발행인에게 어떤 또 하나의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많이들 알고 계시죠? 이번 발표 내용에는 드디어 STO 가이드라인, 그 디지털 자산의 증권 여부 판단 원칙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작년 4월에 발표되었던 이제 조각 투자 가이드라인상 원칙과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재반 사정, 예컨대 명시적인 계약의 내용이라던가 백서의 내용, 그 밖에도 묵시적으로 성립한 계약,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에 구현된 계약의 체결 및 집행 관련 내용, 수익 배분 내용, 광고 권유의 내용 등을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거기에 들어있는 본질, 그 권리의 실질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릇에 들어간 게 음식인지는 토큰을 발행하고 유통하고 취급하는 당사자가 가장 잘 알 테니까 스스로 판단해서 증권으로 판단이 되면 공시 등 자본시장법의 어떤 여러 의무를 스스로 이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 토큰이 증권에 해당이 되고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하고 마케팅하는 등 그 영향이 국내에 미치면 자본시장법의 대상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또 현재 국내에서 공모 발행되었거나 시중에서 거래되고 있는 디지털 자산이 증권으로 판명이 된다면 원칙적으로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제재 대상이다라는 점을 밝혀놨습니다. 특히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이제 자본시장법을 의도적으로 우회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기존의 자본시장법을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하겠다라는 의지도 밝히고 있는데요. 이런 멘트가 시장에 발표되면 저희 업계 법조계에서는 보통 근래에 시험 케이스로 몇몇 적발 사례가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여기는 이 판단 기준과 관련된 적용례도 있고 조금 더 궁금한 사항을 알아볼 수 있도록 Q&A 자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별도 첨부된 STO 가이드라인의 내용에 그 보도 자료의 내용보다 조금 더 상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제가 STO 가이드라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이제 디지털 자산과 관련해서 그것이 분산 원장 또는 유사한 기술을 기반으로 발행해서 유통되는 권리 및 자산을 통칭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정의에 따르자면 뭐 분산 원장, 그러니까 뭐 꼭 블록체인이긴 한데 꼭 블록체인 기술로 발행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제 뭐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권리를 표시하는 방법이나 형식 등과 무관하게 그 권리의 어떤 실질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뭐 그런 어떤 그것과 별도로 그 디지털 자산을 발행하는 행위가 뭐 특근법 아니면 전자금융거래법, 유사수신행위법, 뭐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 증권성 여부 판단과 별도로 검토가 돼야 된다는 점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본시장법에는 증권의 종류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 주식, 지분증권, 채권, 채무증권, 그 외에도 뭐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등 6가지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가이드라인에는 이 증권성 여부 판단을 이 6가지 이제 컨셉에 맞춰서 각각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다만 이게 투자계약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유형은 이제 정형화된 것이어서 조금 판단이 쉬울 텐데 문제는 보충적이고 포괄적으로 적용이 되는 투자계약증권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자본시장법에는 우리 투자계약증권과 관련해서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얼핏 생각해보면 나름 구체적으로 잘 정의가 되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사실 이 개념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 5가지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포괄적이고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어떤 포괄적인 개념의 증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뭐 법상 요건은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주요 키워드는 공동사업, 금전 등을 투자, 주로 타인이 수행,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 이익 획득의 목적, 이런 여러 요건들이 모두 충족이 돼야 되고요. 달리 말하면 어떤 토큰이 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되지 않으려면 이 제가 말씀드린 핵심적인 개념 요소 중에 적어도 하나는 충족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사업자분들께서 좀 주의하실 만한 것이 이제 주로 타인이 수행해야 된다는 요건과 관련해서 그것은 이제 발행인의 노력이 중대하고 사업 실패를 좌우하는 필수적인 경영상 노력이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우리 가이드라인에서는 발행 주체와 사업 주체가 형식적으로만 상이한 경우에 공동 발행인으로 본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공동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을 계약상의 권리 이 측면에서는 이제 약속된 수익이 장래 시점 이런 어떤 기한 부이거나 특정 조건의 달성 여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조건부더라도 뭐 상관이 없고 심지어 이제 발행인이 직접이 아니고 제3자를 통해서 투자자에게 사업 수익을 분배할 것을 약속하는 것도 이 공동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을 계약상 권리가 표시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이드라인 상에는 이 사람들이 기준만 제시해주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좀 도움이 되라는 취지로 증권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거나 낮은 경우에 예시를 포함시켜 놨습니다. 특히 우리 투자증권 계약 부분과 관련해서는 발행인이 투자자의 금전 등으로 사업을 수행해서 그 결과로 발생한 수익을 귀속시키는 경우에 이제 투자계약증권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특히 투자자 모집 시에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 발행인의 노력, 경험과 능력 등에 대한 내용이 적극적으로 제시된 경우 또는 뭐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금전 등이 형식적으로는 투자자의 어떤 참여나 활동의 대가에
형태를 가지더라도 그 대가의 주된 원천이 발행인이 투자자의 금전 등으로 사업을 수행한 결과로 발생한 수익이고 그것이 투자자의 어떤 기여나 활동보다는 사업 성과와 비례적인 관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업 수익을 배분하는 것에 해당되는 경우 이것과 관련해서는 특히 투자자를 모집할 때 마케팅 과정에서 사업 성과에 따른 수익 분배 성격이 아주 적극적으로 제시된 경우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블록체인 관련된 자문을 많이 수행해 왔는데 지금까지 비증권형 토큰을 표방하면서도 이런 형태의 마케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사실 많았는데요. 앞으로 이제 비증권형 토큰을 통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는 분들께서는 백서나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를 하실 때 이번에 나온 이제 가이드라인상에 저 내용을 반드시 고려를 하셔야겠고요. 기존에 발행된 토큰이라던가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경우에도 그 내용을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 여기 가이드라인에는 증권에 해당될 가능성이 낮은 사례에 대해서도 포함시켜 놨는데 그 내용을 보면 현재 또는 미래의 재화 서비스의 소비 이용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경우 소위 말하는 유틸리티 토큰이죠. 지급 결제나 교환 매개로 활용되기 위해서 안정적인 가치 유지를 목적으로 발행되고 그 상환을 약속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실물 자산에 대한 공유권만을 표시한 경우로서 공유 목적물의 가격, 가치 상승을 위한 발행인의 역할, 기여 및 이익 기속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 등을 들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것은 이 조각 투자 가이드라인에서도 설명이 되었던 개념 같은데요. 이제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의 소유권을 쪼개서 그것을 나누어 갖고 거기서 파생되는 임차 수익 같은 것을 받을 권리는 없으며 그 매각 시의 차익이 지분별로 이제 분배가 되는 아주 단순한 형태의 조각 투자 같은 경우에는 증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분할 소유를 넘어서 그것에 창출이 되는 어떤 파생적인 수익까지 기속된다면 많이들 아실 뮤직하우스 사례에서처럼 판단됐던 것처럼 증권에 해당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자, 이 자본시장법에 들어와 있는 투자 계약 증권의 내용은 이제 하우이 테스트로 불리는 영미법상의 증권 판단 기준을 거의 그대로 도입한 것입니다. 자본시장법이 2009년에 도입이 됐는데 2009년도에 이제 도입 당시부터 이 투자계약 증권의 내용은 들어와 있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활용이 되지 않던 개념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동안 우리 증권은 우리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아까 말씀드렸던 정형화된 그 유형, 주요 유형만을 다루던 증권사 같은 이제 금융투자 업자들만 취급하는 그들만의 리그였고 투자자들도 증권은 당연히 증권사를 통해서 거래를 해야지라고 당연히 이제 생각을 하셨었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제 자본시장법이 도입된 지 20년이 지난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권, 금융이 특히 발달한 나라고 그 주무부처인 SEC에서도 상당한 정교한 규제를 만들어서 적용하고 있는 국가인데요. 그래서 이제 SEC는 지난 2019년도에 이미 디지털 자산의 투자 계약서 분석 기준을 만들어서 배포한 바 있습니다. 저도 여러 프로젝트의 토큰 증권성 여부를 판단할 때 그 프레임워크를 참조해서 의견서를 드린 적이 있었고요. 최근 빗썸 경제연구소에서 이 우리나라에서 내놓은 기준과 미국 SEC의 기준을 좀 분석해 놓은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을 기준으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미국의 증권과 우리나라의 투자계약증권은 둘 다 이제 공동사업을 하나의 요소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는 공동성이라면 이제 수평적인 공동성, 즉 2인 이상의 투자자 사이에 수익의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 수평적인 공동성과 수식적인 공동성, 그리고 투자자와 그 상단에 있는 발행인 사이에도 그 수익과 관련된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 수평적인 공동성이나 수식적인 공동성 둘 중에 어느 하나가 인정될 때 공동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요건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미국과의 기준이 동일하기 때문에 적용되는 사례도 거의 유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금전의 투자 요건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 반드시 법정 통화가 투자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법정 통화와의 교환 가능성이나 재산적 가치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처럼 이 요건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SEC의 프레임워크에는 가상자산의 어떤 투자 매출과 관련된 이런 것이라면 뭐 이 요건은 거의 대부분 충족이 된다고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이제 타인의 노력 부분에 보시면 이것도 양국의 기준이 거의 동일합니다. 우리 미국과 한국 모두 그것이 사업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로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요. 차이점이라면 우리나라는 여기서 말하는 이 타인을 발행인이 아닌 자를 이렇게 단순하게 예정을 하고 있는 반면에 이 SEC에서는 발행인의 그 직접 발행자뿐만 아니라 그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적극적인 참여자 이제 AP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조금 발행인에 속하는 범위를 좀 더 넓혀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동일하고요. 다만 우리나라의 STO 가이드라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행 주체와 사업 주체가 형식적으로는 상이한 경우에 공동 발행인으로 볼 수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간 것이 좀 특이합니다. 이게 이제 미국에는 없는 기준인데요. 이건 이제 생각을 해보면 지난 수년 동안 이제 국내에서 ICO가 금지된다고 이해가 됐었기 때문에 사실 해외 법인이나 재단을 통해서 토큰을 발행해서 우리 국내에 설립된 운영법인을 통해서 마케팅을 하고 판매를 하고 영업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이런 관행에 제동을 걸고 그런 경우에도 이제 국내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친 프로젝트라면 진권성 여부를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법률을 통한 의유를 개시하겠다라는 금융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공동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라는 요건과 관련해서는 두 국가 모두 사업 성공에 따라서 파생될 수 있는 이익에 초점을 맞추고 있긴 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것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발행인으로부터 그 파생된 권리가 확정적인 권리가 투자자에게 존재하는지 여부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SEC 같은 경우에는 그런 권리의 존재 여부에서 좀 더 나아가서 그러한 어떤 권리나 이익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합리적인 기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입니다. 즉, 이 요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SEC 요건이 좀 더 엄격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런 측면 때문에 미국에서는 증권으로 판단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증권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리나라 기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자의 이익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 가능성이 아니라 투자 이익을 목적으로 금전 등을 투자하였을 것이라는 요건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요건 같은 경우에 미국의 기준이 없는 것은 아니고 미국에서는 이제 금전의 투자 요건에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될 것이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쭉 각 요건들에 대해서 살펴보셨지만 우리 이제 STO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투자계약증권의 개념은 SEC가 제시하고 있는 어떤 개념과 기준과 거의 동일하고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조금 더 완화되어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작년에 큰 화제가 됐었던 테라 루나 사건과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그것이 어떤 사기적인 방법으로 증권을 판매한 것이다라는 이유로 이제 기소가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수사당국과 법원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물론 최근 법원은 몇 차례 이제 영장을 기각하면서 이제 루나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라는 이유를 들은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검찰은 미국의 기소 사례를 좀 더 분석을 해서 좀 더 자신의 논리를 좀 더 보강하려고 시도할 것이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루나에 대해서만 좀 검찰이 이제 기소를 시도했지만 이번 미국에서는 이제 루나뿐만 아니라 테라에 대해서도 기소가 됐으니까 우리나라 검찰 역시 이 테라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이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를 해서 추가 기소를 시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경우에 법원의 판단을 한번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 발표 내용에 포함된 증권에 해당되는 토큰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사실 작년 4월에 나온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과 거의 동일해서 그렇게 많이 새롭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주목할 부분은 이 토큰 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규율하는 체계를 발표를 했다는 것인데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당국은 크게 세 가지 제도를 개선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토큰 증권을 전자증권법 제도상 증권 발행의 형태로 수용하겠다는 것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토큰 증권을 새로운 형태의 증권으로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 발행의 형태를 전자증권법에 새로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서도 직접 본인이 토큰 증권을 등록하고 발행할 수 있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그러니까 계좌관리기관인 발행인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신설하고 또 투자계약증권이라던가 비금전 신탁의 수익증권에 대한 장외거래 중개업을 새롭게 도입하겠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놨습니다. 자, 지금 금융당국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의 지금 첫 번째 아까 보시면 이제 분산 원장 요건을 충족하는 토큰 증권을 전자증권법의 증권의 디지털화 방식으로 수용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제도화가 되는 것은 이제 분산 원장 기술에 이제 그걸 활용해서 발행된 토큰이라는 점을 좀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자, 금융당국은 이 분산 원장 요건 관련해서 이렇게 잠정적이지만 요건을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권리자의 정보 및 거래 정보가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이 되고 사후적인 조작 변경이 방지될 것, 그리고 분산 원장에 기록된 권리자의 정보 및 거래 정보와 실제 거래 내역 사이의 동일성이 계좌관리기관의 책임으로 입증 가능할 것, 권리자의 정보 및 거래 정보가 복수의 분산 장부에 동일하게 기록될 것,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을 것도 포함되고요. 이 내용을 보면 개인정보나 신용정보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는 일반적인 형태 블록체인 기술 기반 토큰이라면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이번 금융당국 발표에는 발행인이 증권사 등을 통하지 않고서도 직접 토큰 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제도를 신설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왔다는 건 말씀을 드렸고요. 이 계좌관리기관은 전자증권법상의 개념인데 이제 고객 계좌를 관리하는 자라고 되어 있고 그 유형이 법에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자본시장법상 이제 증권 관련 투자 매매업자나 투자 중개업자가 있고요. 아니면 펀드를 운영하는 신탁업자, 그리고 은행법상의 은행, 보험업법상의 보험회사, 그리고 한국은행 등이 있습니다. 이제 이번 발표에 따르면 이제 발행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자신이 직접 발행한 토큰 증권의 권리 내용과 권리자 등에 대해서 그런 정보를 이제 분산 원장에 기재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금융당국은 이제 발행인이 이제 계좌 관리 기간에 해당될 수 있기 위해서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 분산 원장 여러 조건들을 충족해야 되고 또 향후에 확정이 되겠지만은 이제 법에 들어올 이제 자기자본, 물적 설비, 대주주 임원 요건을 갖출 것, 그리고 법조인, 증권사무 전문 인력, 전산 전문 인력을 각각 2명씩은 갖출 것, 투자 계약 증권의 발행량에 비례한 기금을 적립해야 되고 최초 발행된 수량과 발행 수량의 변동 내역, 일정 주기마다 암호화된 명세를 예탁 결제원에 통보하고 필요시에 예탁 결제원으로 하여금 비교 검증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의 요건을 좀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이 요건 중에서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자기자본과 같은 그 건전성 요건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요구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컨대 우리 자본시장법상에 들어와 있는 증권의 투자 매매업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본으로 보유해야 될 최저 수준이 500억 원입니다. 증권의 투자 중개업자는 30억 원이 요구되고 있고요. 집합투자 재단의 신탁업자는 250억 원 정도의
자기 자금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 토큰 증권 발행인이 계좌 관리 기관이 될 수 있기 위한 요건은 뭐 향후에 의견 수렴을 거쳐서 확정된다고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적어도 수십억 원 정도에는 달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편 이번 발표에서는 이제 투자자 피해 우려가 적은 증권 발행과 관련해서는 3호나 이제 소액 공모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청약자가 모두 전문 투자자인 경우에는 3호로 인정을 해줘서 이제 관련된 규제를 대부분 면제해주고요. 또 3호가 아닌 공모 같은 경우에도 현재 10억 원 한도로 인정되고 있는 그 티어 1 소액 공모의 한도를 30억 원으로 상향을 해주고 또 이제 법에서 도입될 어떤 추가적인 투자자 보호 장치를 조금 더 충족을 시켜주면 그 소액 공모의 한도를 100억 원까지 늘려주는 소위 말하는 티어 2 제도를 만들어주겠다라는 내용을 지금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다만 토큰 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본시장법상 증권 어떤 전매 규준이 반영되기 때문에 3호로는 발행을 할 수 없고 무조건 공모 발행으로 된다는 것이고요.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3호 관련 내용은 이제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 같은데, 따라서 이 제도가 이제 시행이 되면 이제 토큰 증권의 발행인으로서는 일단 늘어날 어떤 소액 공모 티어 1을 충족해서 그 요건을 충족해서 30억 원 한도로 이제 토큰 증권을 발행하든지 아니면 법에서 요구할 추가적인 어떤 투자자 보호 장치를 조금 더 이행을 해서 100억 원까지 자금 조달을 하든지 이 둘 중에서 이제 양자택일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한도 티어 2를 적용받기 위해서 지금 제시되고 있는 투자자 보호 장치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금융당국으로부터 이제 증권신고서를 사전에 신고하고 심사를 받고 정정 요구가 있으면 그걸 이행을 해주고 그 효력 발생 기간 등을 부여받고 이런 제안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회계법인을 통해서 감사보고서를 받아서 제출해야 되고요. 또 뭐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이라던가 적정성의 원칙상 부적절한 증권은 제외돼야 되고 자본시장법상의 인수인과 주선인 관련되는 규정도 준수해야 된다. 이런 조금 까다로운 내용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사실상 어떤 신규 사업자에게는 조금 진입하기 어려운 허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조기 또는 뭐 중기적으로는 이제 인수금융에 특화가 되어 있는 이제 증권사들이 주도하는 시장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은 이제 금융당국은 이 가이드라인, 이 규율체계 발표를 통해서 토큰 증권의 발행뿐만 아니라 유통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시켜 놨다는 것입니다. 이 유통과 관련된 핵심은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서 토큰 증권의 발행과 인수, 주선을 한 어떤 자신이 발행하거나 인수하거나 주선한 그 토큰 증권의 중개를 금지하고 자기 계약도 제한한다는 것인데요. 뭐 쉽게 말해서 토큰 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철저하게 분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이 좀 특이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쉽게 접하는 이제 펀드와 관련해서도 사실 펀드를 운영하는 것은 이제 자산운용사인데 저희가 그 펀드 상품을 매수하는 것은 그 수익 증권의 판매사인 증권사입니다. 펀드 같은 경우에는 그 운용사와 판매사가 철저하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과 유사한 것이죠. 이렇게 토큰 증권의 어떤 유통을 담당하는 자를 소위 장외거래 중개업자라고 해서 그렇게 인정된 자에 대해서만 관련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이번 발표의 골자인데 이렇게 장외거래 중개업자를 통해서 통한 소액 투자자 거래에 대해서는 매출 시 발행인의 증권신고서가 필요한 현재의 규제를 좀 면제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이제 우리 금융당국은 이제 투자계약 증권이나 수익증권을 거래하는 한국거래소 내 디지털 증권 시장을 개설하겠다라는 이제 좀 과감한 내용도 내놓았고요. 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상장의 요건이라던가 중요성 정보 공시 등은 적용을 하되 다만 기존의 어떤 상장 시장에 비해서는 완화를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잠정적인 시장이 잠정적인 것이지만 이 디지털 증권 시장에 상장을 하려면 발행인이 직전 회계연도에 감사인으로부터 적정 의견을 받았어야 되고 발행 규모는 이제 종목별로 3억 원, 1만 주 이상이어야 되고 왜 그러면 이제 잘 분산이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일정한 공시 여건도 있어야 갖춰야 되고 지정자문인 제도를 준수해야 된다라는 것 등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금융당국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 이제 투자계약증권과 이제 비금전 신탁의 수익증권의 어떤 다자간 거래를 매매 체결을 할 수 있는 것이 장외거래 중개업에 해당이 되고요. 그 장외거래 중개업자는 인가 제도로 운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 같은 경우에는 등록 제도라서 조금 더 수월한데 보다 엄격한 인가 제도를 통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는 이제 적절한 어떤 숫자라던가 이런 것도 이제 당국이 통제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 신청 시에 어떤 실질적인 형식적인 타당성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타당성 여부도 고려를 해서 그 인가 여부를 결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그 대상으로 투자계약증권과 이제 비금전 신탁의 수익증권으로 이게 좀 축소해 놓고 있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그 밖에 지금 다른 증권이라던가 ELF 같은 이제 금전 신탁의 수익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장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거나 이제 의무적으로 전자증권법상의 전자등록제도가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남은 것이 지금 이것입니다. 투자계약증권이라던가 비금전 신탁의 수익증권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이고요. 자, 이 장외거래 중개업자로서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발행인 계좌관리기금과 유사하게 자기자본과 물적, 인적, 대주주 임원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고 증권시장 외에서 이렇게 장외에서 매매 중개 업무를 해야 되고요. 특히 자기자본 같은 경우에는 채권 전문 중개 회사의 것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채권 전문 중개 회사가 갖춰야 될 최저 자기자본 수준은 5억 원 수준인데요. 이것보다 조금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한편 여기서 이제 장외 거래 중개업체를 통한 투자 한도도 제한을 하겠다는 것인데 우리 자본시장법상의 일반 투자자의 연간 투자 한도를 적용하되 투자계약증권 같은 경우에는 그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더 낮은 한도를 운영하겠다는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개 대상 증권도 공모로 발행된 것으로서 소액 투자자가 소유한 것으로 제한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잠정하긴 하지만 좀 구체적으로 내용을 조금 제시드려 보면 금융당국에서는 한 명의 투자자별로 토큰증권 발행 총수의 5% 미만을 가질 수 있고 유통 플랫폼별로 연간 매수 금액 기준으로 1,000만 원 수준으로 이제 제한된다라는 것인데요. 제가 앞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금융당국의 생각에 키워드인 소액 발행이라는 어떤 그런 단어가 이제 실감이 되실 것 같습니다. 금융당국의 어떤 걱정은 이해가 되지만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 이 수준이 너무 좀 낮아서 수익성이 나지 않는다라는 좀 볼멘 소리도 큰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금융당국은 이제 이번 발표를 통해서 이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고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테스트를 한 뒤에 정식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라는 어떤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 다만 전자증권법의 개정에는 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기존에 발행되어 있는 전자증권에다가 1대1로 이제 미러링을 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전자증권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을 밝혔고요. 또 앞으로 신설될 각종 인가 등 세부적인 요건이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 중에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또 장외거래 중개 인가를 신설하는 것이라든가 소액투자자 매출 공시를 면제해 주는 것이라든가 디지털 증권시장 신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한 것이어서 법안 제출보다는 조금 더 용이하지만 조금 이제 법안 개정 전후로 추진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혀놓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약 40분 동안 이번에 이제 금융당국이 발표한 토큰 증권 발행 유통 규율 체계 내용을 거의 라인 바이 라인으로 꼼꼼하게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그 시행에 따른 영향은 어떨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영향과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목차에서 말씀드렸듯이 금융당국이 바라보고 있는 어떤 예상과 실제 예측을 조금 같이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우선 금융당국이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로 예상하고 있는 향후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발표 자료에 첨부해 놓은 주요 Q&A 자료를 통해서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중 몇 개를 통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우선 금융당국은 이제 디지털 자산이 증권으로 판명이 되면 그런 토큰 증권의 발행인은 이제 원칙적으로 제재 대상이 된다라고 하고 있고, 원칙적으로는 이제 거래소에서 거래도 지속되기 어렵다라고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금융당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디지털 자산 중에 발행인이 투자자에게 증권에 해당되는 계약상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밝히면서 뿐만 아니라 우리 발행인이라던가 가상자산 거래소도 법 위반 가능성을 스스로 점검하는 차원에서 증권 계약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지금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든 이제 국내 관련 토큰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권성이 없다는 점에 대한 어떤 법률 의견서, 리걸 오피니언을 받아서 상장 시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도 뭐 그런 의견서를 수십여 건 작성한 것 같고, 또 뿐만 아니라 최근 몇 달간 이제 우리나라 주요 원화마켓이 있는 거래소들은 이제 국내 주요 대형업품들과 함께 상장돼서 거래되고 있는 이제 토큰들이 증권성 여부에 대해서 조금 세컨 오피니언을 받은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내용은 금융당국에도 알려져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이제 이런 내용을 이제 파악을 하시고 이런 내용을 넣어놓으신 걸로 생각이 되고요. 뭐 요약하면 금융당국은 이번 STO 가이드라인의 발표로 우리 가상자산 거래소에서의 어떤 대규모 상장 폐지 소란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금융당국은 이제 발행인 계좌 관리 기간의 어떤 요건이 문턱이 너무 높으면 스타트업이 STO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 물음에 대해서는 발행인 계좌 관리 기간만 토큰 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누구든지 증권사를 통해서 토큰 증권 형태로 발행을 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발행인 계좌 관리 기간의 구체적인 요건은 뭐 전자증권 제도의 안정성과 투자자의 재산의 보호를 위해서 꼭 필요한 수준, 여기 좀 꼭 필요한 수준에 볼드 처리해놨는데 꼭 필요한 수준에 그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발표났습니다. 이 내용만 보면 뭐 증권 투자 매매업자나 중개업자보다는 뭐 좀 확연히 낮은 수준의 자기 자본을 요구할 것 같긴 한데요. 제 생각에 이제 일반 소액 공모의 한도를 티어 1의 한도를 1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할 것이라는 그런 내용과 이제 발행인 계좌 관리 기간 같은 경우에는 발행량에 비례한 기금의 적립도 해야 된다는 점들을 고려하면 적어도 수억 원 되지 않을까. 적어도 수억 원. 아니면 많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십억 원 수준의 자기 자본을 이제 확충하고 있어야 그런 사람에 대해서만 인정될 것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금융당국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리 전자증권법상의 계좌 관리 기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별도의 인가나 등록을 받을 필요가 없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분산 원장의 조건만 충족하면 토큰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걸 고려하면 이제 새로 도입될 발행인 계좌 관리 기간 인가 제도의 시행까지 이제 우리 비증권사들은 이제 기다려야 되는데 이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인가나 등록을 받을 필요 없이 분산원장 요건만 만족시키면 되니까 곧바로 이 토큰 증권 발행에 뛰어들 수 있다는 얘기이고요. 이 때문에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주요 증권사들이 토큰 발행 플랫폼 업체들과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관련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어떤 의지를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즉, 이 새로 발표된 이 새로운 제도의 신설이나 그 정착되는 시점까지는 이제 증권사와 같은 기존 금융시장의 플레이어들이 독주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막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로 인해서 이제 향후 토큰 증권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신규 플레이어들의 진입 장벽이 좀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한편 이제 금융당국은 이제 토큰 증권도 증권의 유형별로 마련된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공모 발행이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런 업무에 굉장히 익숙한 증권사들이 더욱 유리할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이 증권신고서를 제대로 작성해서 심사를 받고 정정 요구에 대응을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떤 노하우가 필요한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또한 우리 금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큰 증권의 발행이 기존의 증권 발행보다 너무 편리해져서 규제 차익이 생기면 향후에는 이제 IPO의 인기가 확 떨어지고 이 SPO를 통한 이제 쏠림 현상이 일어나서 어떤 좀 잘못된 어떤 이런 붐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 쏠림 현상이 발생할 우려는 없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 금융당국은 이 증권 자본시장법상 규제는 증권의 발행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음식, 본질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 차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도 이제 변호사로서 법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번에 도입될 토큰 증권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증권 발행과 비교해서 크게 다르거나 훨씬 더 유리한 점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자 한도 등이 지금 생각보다 너무 제한될 것으로 좀 점쳐지고 있어서 오히려 지금 기대보다 좀 인기를 끌지 못할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 밖에도 금융당국은 기존의 증권사도 새로 도입되는 이제 장외거래 중개업에도 진출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히면서 새로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업무에 추가 등록만 하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신규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등록도 아니고 이제 인가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 우리 가상자산 사업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신고와 수리제도거든요. 이거보다 훨씬 더 엄격한 허들입니다. 인가라는 것은 이제 신규 사업자들 이제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제 기존의 증권사들은 이제 업무에 추가 등록만 하면 된다고 하고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요. 또 우리 투자증 한도 같은 경우에 너무 낮은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수익증권 같은 경우에는 그 주체 도산과 어떤 펀드의 수익이 절연이 돼 있지만은 그 도산의 절연 여부라던가 비정형성 측면에서 투자 계약 증권은 수익 증권 대비 위험이 더 높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한도를 더 낮게, 더 엄격하게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제 금융당국의 입장이고요. 다만 이제 구체적인 투자 한도는 이제 장외 시장의 정착과 성장에 따라서 추후에 단계적으로 확대를 검토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단기적으로는 아니겠지만 제도의 정착 수준에 따라서 향후에 그 한도를 올려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당분간은 그 일반 투자자 1,000만 원 더 낮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1,000만 원 정도까지는 1인당 인정해 줄 것 같아요. 그 정도에 좀 생각보다 굉장히 낮은 그런 한도가 적용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또 우리 금융당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지털 증권 시장의 상장 요건을 기존 시장에 비해서 좀 더 완화를 해주면 이제 투자계약 증권을 발행 상장을 해서 우회 상장 효과를 누리려는 기업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디지털 증권 시장 요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코넥스와 유사한 수준으로 할 텐데, 지금 코넥스 시장은 이제 코스피라던가 코스닥 시장과 비교해서 거래량이나 어떤 이게 시장 간 차이가 좀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금 우려되는 우회 상장 같은 이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금융당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큰 증권의 거래를 위해서 다른 가상자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토큰 증권 아까 말씀드렸던 분산장부 용건을 충족이 안 되니까 사실상 그와 같은 토큰 증권의 거래,
즉 토큰 증권의 거래 시 원금이 원화가 아니라 가상자산으로 거래하는 약간 이런 형태의 거래는 제한될 것이다라고 하면서도 다만 이제 가상자산으로 결제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증권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 이번 발표에 따라서 도입될 토큰 증권이라던가 이 디지털 증권 시장은 이제 한국 거래소와 같이 이제 법정 통화 베이스로 운영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또 뭐 제가 또 본 것은 이제 자본시장법에 신설될 이제 장외거래 중개업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특검법상의 자금 세탁 방지 의무라던가 고객 확인 의무 등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여서 향후 특검법 개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뭐 증권사는 이미 그 의무를 적용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겠지만은 그리고 또 하나 조금 미비하다고 생각되는 게 기존에는 계좌관리기관 같은 경우에는 법에 다 열거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관들이 거의 다 특검법상의 어떤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들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이 신설되면 그런 어떤 계좌관리기관이긴 한데 발행인인 경우에도 그럼 자금 세탁 방지 의무나 KYC 의무를 해야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규율된 게 없어서 향후에 이거에 대한 어떤 논의가 좀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앞서서 상세히 살펴본 것처럼 이번에 발표된 토큰 증권의 어떤 발행, 유통, 규율 체계는 기존 증권사 입장에서는 매우 수월하게 신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고 평가할 수 있는 반면에 우리 신규 사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제도의 신설과 정착 시점까지 기다려봐야 되는 어떤 어떻게 보면 불공평, 불평등한 상황을 야기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인지 이 발표가 있은 후에 지금 제일 주도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단연 증권사들입니다. 미래에셋이나 NH투자증권, 신금투, 키움증권 등 우리나라 이제 주요 증권사들이 제각각 토큰증권 관련된 이제 협의체, 얼라이언스를 만들어서 관련 시장을 진출하겠다라는 이제 의지를 보이고 있고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죠. 자, 주요 증권사들의 어떤 토큰 증권 준비 현황을 이제 다루는 언론 보도를 보면 이제 증권사들은 이제 블록체인 기반 기술을 지닌 기존 사업자들과 연합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대신증권이 카사코리아를 인수하겠다는 그런 발표처럼 심지어 인수를 해서 이 토큰 증권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얼라이언스나 컨소시엄을 만들기 위해서 상대방으로 삼고 있는 카운터 파티들은 대부분 조각 투자 사업자들로 보이고요. 우리 조각 투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투자 대상의 어떤 실체가 좀 분명하고 수익의 달성 여부가 불투명한 어떤 공동 사업에 비해서 조금 더 접근하기가 용이하다라는 측면을 고려해서 그럴 것 같고요. 이런 추세는 아마도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웰스 매니지먼트 부서라고 해서 자금력을 갖추고 있는 고액 투자자들의 풀을 보유하면서 따로 영업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증권사들은 그런 측면에서도 영업이 굉장히 용이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때문에 지금 리테일에 기반한 증권사가 토큰 증권 시장 선점에 유리할 것이다 라는 어떤 업계 반응이 있다는 점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자금력도 풍부하고 영업망도 갖추고 있고 고객층도 갖추고 있는 증권사들이 토큰 증권 시장을 다 선점하고 나면 이후에 제도가 좀 본격적으로 시행되더라도 비증권사들이 과연 시장에 새로 진출할 엄두를 낼 수 있을까 하는 좀 걱정이 들기도 하는데요. 신규 진출하는 사업자분들로서는 증권사들이 만들어 놓은 얼라이언스에 좀 편입이 되어서 조금 더 수월하게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선택을 할지 아니면 이미 상당한 수준의 고객층을 보유한 기존 업체라면 소수겠지만은 직접 시장에 진출을 시도하는 그런 방식 중에서 고르는 것으로 양분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발행인 토큰 증권의 발행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좀 까다로울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장외거래 중개업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는 수월할 것 같고요. 또 특히 뭐 가상자산의 유통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사업자들도 뭐 나름대로 상당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오히려 증권사보다 조금 더 경험이 풍부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미 상당한 규모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도 많습니다. 실제로 이제 디파이 시장에서 상당한 고객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델리오도 언론을 통해서 이제 장외거래 중개업 인가를 취득하겠다라는 이제 의지를 밝힌 적이 있고요. 또 비상장 주식거래 플랫폼인 이제 서울거래 비상장 운영하는 그 운영사도 PXX도 신규 임원을 선임을 하고, 그 임원으로 하여금 장외거래 중개업 신청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겠다라는 이런 내용을 언론을 통해서 밝힌 적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두 스텝으로 이제 토큰증권 발행 유통 규율 체계의 내용과 그 도입에 따른 영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자, 그렇다면 남은 이제 비증권형 토큰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범 당시부터 이제 토큰을 두 개로 나눠서 증권형 토큰에 대해서는 이제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것이고, 비증권형 토큰에 대해서는 이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을 해서 규제를 이원화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자, 이후 실제로도 관련된 법안이 국회에 다수 제출되긴 했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 속도가 조금 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한데 아직까지 뭐 유의미한 진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까지 국회에 발의된 가상자산 관련 입법안만 17개나 있습니다. 또 여기서 이제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제 지난 2월에 가상자산 관련된 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라는 내용을 밝혔고, 이 강의가 이제 발표될 때쯤이면 조금 더 추가 논의가 이루어졌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발의되어 있는 법안들 중에서 비교적 상세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은 여당의 윤창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 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 그리고 이 더불어민주당의 백현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있습니다. 뭐 특히 이제 윤창현 의원님 안 같은 경우에는 그 발의안 파일의 작성자가 이제 금감원으로 되어 있다는 좀 해프닝이 있었을 정도로 금융당국하고 이제 면밀한 협조를 통해서 마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한데요. 자, 우선 이제 윤창현 의원 안을 보면 이제 특검법상에 가상자산의 개념을 준용을 해서 디지털 자산을 정의를 하고, 그 나아가서 이제 디지털 자산의 사업자라던가 디지털 자산 시장을 정의를 해놓고, 이게 뭐 이용자 예치금의 신탁이라던가 디지털 자산의 보관, 해킹, 전산 장애 등 상호에 대비해서 보험이나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들어갔고요. 미공개 중요 정보의 이용 행위라던가 시세 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 이제 불공정거래 행위가 철저하게 금지하며 그 위반 시 어떤 처벌 내용도 들어갔고요. 디지털 자산 사업자에게는 이제 자율적인 상시 감시 신고 의무를 부과해서 건전한 거래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이제 디지털 자산 사업자에 대한 감독 검사 권한을 금융위원회에 부여해주고, 그것을 집행하기 위한 어떤 검사라던가 조사, 시장 명령이나 영업정지, 수사기관의 고발 등 처분 권한을 부여한 내용이 들어갔고요. 불공정거래 행위자에게 이제 벌칙이 들어가고, 그렇게 취득한 재산을 몰수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평가를 해보면 기존의 이제 자본시장법상에 정해져 있는 금융투자 상품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그 수준은 조금 낮추되 거의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요. 뭐 투자자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당연히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디지털 자산 시장의 성장이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우려가 될 수 있는 지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우리 야당의 백혜론 의원 발의안도 내용이 신기할 정도로 동일합니다. 지금 표제부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이고요. 이 내용을 보면 아까 윤창원 의원이 만나고 거의 동일합니다. 제가 내용을 쭉 보면 특검법상 가상자산 정의를 준용한다는 내용에서부터 예치금의 신탁과 보관 등 사고 대비해서
보험이나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고 뭐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라던가 시세 조정 행위 등 불공정 거래를 금지하고 사업자에게 상시적인 감시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뭐 등등등 신기할 정도 내용이 거의 동일하고요. 자, 이렇게 제출된 법안들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 조금 비판이 있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이 법안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률 제정에 기초화된 용어가 너무 좀 포괄적이고 불명확하게 정해져 있다라는 지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디지털 자산 기본법의 대상이 되는 디지털 자산에는 블록체인이나 분산 원장 같은 어떤 탈중앙화 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제한되어야 된다. 이런 지적도 있고요. 또 뭐 가상자산의 해킹에 대비하는 내용이 조금 부족하다는 어떤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이제 제정 과정에서 좀 더 의견 수렴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이런 어떤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서 법안이 도입이 되려면 적어도 올해 하반기나 아마도 내년 초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때 정도는 되어야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건 금융당국의 이번 발표로 이제 시장에서의 가장 큰 화두는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가 됐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금융당국은 이제 발행한 토큰이 증권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발행인이 스스로 검토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점을 좀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자, 따라서 우리 실물회가 상당히 집적되기 전까지는 기존에 발행되었거나 발행하려는 가상자산이 이제 증권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려는 법적 수요가 계속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기존에 로펌에서 의견을 받아주었던 사업자분들이 하더라도 이번에 새로 발표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다시 한번 의견을 받으려는 어떤 수요가 있을 것 같고, 또 금감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전담 TF를 구성해서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겠다 이런 내용을 밝혔고, 최근 특정 거래소 산하 연구소에서는 자체적으로 자사거래소에 상장된 36개 가상자산의 어떤 증권성을 스코어링한 그 평가한 점수 결과를 선정해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금융당국은 이 현재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토큰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권 해당성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뭐 당분간 뭐 대규모 상장 폐지 우려라던가 거래 중인 가상자산이 증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조금 문제가 되는 그런 사례는 곧바로 출현하기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발표가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 지금 아까 제가 앞서 말씀 좀 못 드리고 넘어갔었는데, 지금 우리 금융당국의 이번 발표에는 토큰 증권에 해당되기 위한 요건 중에 하나로 예탁결제원이 그 형식적인 심사를 하는데, 그 외형적인 심사 요건 중에 하나로 이제 그 양도 가능을 해야 되고, 또 요건 중에 하나의 그 대체 가능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펀지블을 해야 된다는 점이 이 토큰 증권에 해당되기 위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 점이 가이드라인 내용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것을 보면 이제 NFT 같은 어떤 non fungible 토큰 같은 경우에는 이 토큰 증권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금융당국이 생각을 하고 있다고도 보이는데, 문제는 이제 제 촬영 기준으로 오늘이죠. 이제 2월 23일 오전에 이제 언론을 통해서도 우리나라 국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 미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NFT 프로젝트 중에 유명한 탑샷이라는 그 NBA 플레이어 카드로 된 NFT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그 프로젝트 NFT가 증권성이 지금 문제된 사례에서 뉴욕주 지방법원이 이제 어제 22일에 그 NFT는 하위 테스트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증권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 뭐 1심 판결이긴 하고 확정적인 판단은 아니고 조금 더 추가적인 판단의 여지는 남아 있는데, 물론 그 판단을 하신 이제 판사님도 판결을 통해서 이게 모든 NFT가 다 증권에 해당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못 박아두셨는데요. 이런 것을 보면은 이제 지금 이번 발표로 NFT 같은 경우에는 토큰 증권에 해당될 가능성이 좀 빠진 것으로 보이는 한데, 이 미국 판결을 고려했을 때는 조금 향후에 NFT
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증권성을 거친 것으로 인정되는 그런 사례가 나타나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점을 조금 시성이 있는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제가 오늘 이제 1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 정도입니다. 제가 뭐 법조인 분들을 상대로도 강의를 좀 많이 하고 일반인 분들을 상대로도 강의를 많이 하는데 이제 변호사님들이나 어떤 현업에 계신 그러니까 법조계 현업에 계신 분들께 제가 강의를 할 때는 이렇게 가이드라인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드리지는 않고 그 내용의 어떤 법적인 의미라던가 비판점이라든가 어떤 미비한 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을 텐데 아무래도 이번 발표는 이제 실제 업계에 계신 분들이라던가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다면 이제 금융당국의 발표 내용을 가급적 거의 그대로 좀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춰봤고요. 그래서 뭐 짧지 않은 시간이지만 거의 모든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이 이제 토큰 증권 시장에 새로 진출하려고 하시는 증권사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뭐 신규 진출을 생각하시는 사업자분들 아니면 뭐 기존 비즈니스 모델을 수정을 해서 기존에 발행된 가상자산에서 증권성을 완전히 빼야겠다라고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가상자산 투자를 하고 계신 많은 분들께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고 발표 내용이나 현재 추진 중인 어떤 사업과 관련해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여기 기재된 이메일로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법무부인 르네상스의 정수호 대표 변호사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